안녕하세요.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 특강 자치분권으로 꿈꾸다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는 전국 16개 지역 MBC가 공동으로 기획했는데요. 오늘은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셔볼까 합니다. 김순훈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근데 반갑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기도 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2017년부터 자치분권대학에서 강의도 해오고 있다고 하시던데 네. 이렇게 남다른 애정이 있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특별히 제가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한 10여 년 전 이전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를 시작한 게 1991년이거든요. 근데 1961년에 5.16이 일어나면서 지방자치가 폐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91년도에 재개되는데 그 재개된 배경에는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산물입니다.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이 지방자치를 부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당시 그 부활되는 지방자치는 오늘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자치분권 주민자치에 관련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대표를 뽑는 지방자치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유권자가 시장 군수라든지 시도지사를 뽑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 결과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재개가 됐는데, 그때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인 현재 얘기하는 주민자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유권자가 대표 뽑는 그런 지방자치였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예상대로 지난 한 30년 동안에 한 3차례에 거쳐서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하는 등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고, 이제는 지방자치라는 큰 틀 안에 그 내용물을 좀 알차게 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저는 한 10년 전부터 우리도 그 내용물을 채우는 지방자치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근데 2년 전부터 마침 자치분권 대학이 생겨서 그 내용물을 어떤 내용물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의 관심은 3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제인 주민주권의 주민시대, 자치분권의 주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주민주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이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되어 왔고, 많은 분들이 또 국민주권을 이해하고 계신데, 특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을 가장 중요한 자치분권의 전략으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과연 그럼 주민주권은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헌법을 보시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민주권은 어느 때 사용되는 개념이냐 하면 대외적으로는 독립이고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한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고, 국가는 국민이 갖고 있는 주권을 위임받아서 중앙정부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제 지방정부 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이런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은 국민주권이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면, 이 주민주권은 지역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와 주민 또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주권은 지역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주권과 비교해 보면 국민주권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주민주권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주권이 주로 국가가 해야 할 일, 국가의 권한의 그 근거,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던 사상이라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주민주권은 소위 얘기하는 자치분권의
그 권한이 어디에 있냐 하는 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고, 주로 국민주권은 주로 국가주의의 바탕으로 한 국가의 기능이라든지 국가의 사무를 얘기한다면, 주민주권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가주의를 얘기한다면 주민주권은 공동체주의에 관련돼 있고 지역사회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국가가 나라를 지키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 이런 일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또 주민의 삶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지, 주민 각각 개인의 참여라든지 이런 거에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국가주의 또는 국민주권이 주로 이념적인 거에 바탕을 뒀다면, 요거는 주로 생활정치에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라든지 일상 주변에 관련된 일에 두는 게 요 주민주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 지나간 그 지방자치 역사 이렇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국민주권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른데, 실제는 살아갈 때 필요한 거는 지역사회라든지 또는 지역 공동체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주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주민주권의 개념도 굉장히 소중하다 하는 거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가 국민주권 할 때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대개 주체가 여러분들이 뽑은 뭐 지방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군수라든지 시도지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뽑은 대표가 주인이었다면, 주민주권 시대의 주인은 바로 나다, 지역 주민이다 하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민주권이라는 사상을 이해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주체는 누구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주권 시대의 주체가 국민과 국가라면, 주민주권 시대의 주인은 지역 주민인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는 주인으로서의 책임도 좀 다하고 또 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주민 관리의 기본적인 원리와 이제 나가는 방향이 있을 텐데, 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민자치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에 의하고 또 어떤 방향에 관련된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니실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실려나 잘 모르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성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자유주의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자유주의라는 말은 삼라만상 중에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각각 다 개인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상이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거는 굳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그런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자유주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주민주권, 지역사회에서의 주인은 주민이지만 그때의 주인이어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사상은 뭐냐면 공동체주의입니다. 제가 아까 지역 커뮤니티, 뭐 마을, 뭐 이런 걸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법이 본인이 열심히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때로는 이웃과 손을 잡으면 혼자 하실 때 훨씬 더 쉽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흔히 공동체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나 이거는 지역 공동체주의하고도 굉장히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럼 자유주의가 극도로 발전하게 되면 자유주의의 이면에는 늘 뭐가 있냐면 경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개인이 다 소중하고 각자가 각자의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경쟁이라는 게 생기게 될 텐데, 이 경쟁이 생기게 되면 경쟁에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돼서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생된 격차를 이렇게 좁혀주는 일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평등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민자치 또는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각자가 소중하다는 자유주의 기본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웃과 같이 해야 된다는 공동체의 사상도 기본으로 하고, 또 격차가 발생했을 때는 이거를 또 줄여야 된다는 평등주의 사상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사상 후에 태생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각자가 더 소중하고 주인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결정한 데에서 스스로 만약 혹시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면 또 참여도 해야 되고, 또 부담도 져야 되고,
또 자기가 되는 게 책임도 져야 되는데 뭐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소위 자기 자주 결정의 책임을 이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주민자치가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지난 30년 동안의 지방자치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이루었던 지방자치를 전공용어로 단체자치라고 합니다. 이 단체자치라고 하는 말은 지방자치의 주인공이 단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까지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대개 주어가 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뭐 이래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래 해야 한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앞으로 주민자치 시대가 되면 그 주체가 주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또 참여한 주민들이 또 결정도 하고 결정한 데서 책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이거를 주민자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자치가 발전을 하려면 주민자치를 뒷받침하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이라든지 자치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치의식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인식한 내용을 저는 실천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게 저는 자치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이제까지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상당히 대정부 의존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지역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지역의 마을이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우리 마을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생각보다는 아니 시청은 왜 이런 거 초지 안 하고 이렇게 가만 놔두지? 구청은 도대체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게 좀 의존적인 사고방식이고 자치의식에 조금 부족해서 온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정부에 대한 의존적인 일보다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역 공동체하고 지역 이웃과 같이 손잡고 어떻게 해결할 수 하는지 이런 쪽의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걸 자치의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치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 특히 여러분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문제를 스스로 결정도 하고 만약에 결정했다면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도 지고 혹시 재정적 부담도 따른다면 그 부담도 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과정에서의 저는 자치의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치의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주민자치에 필요한 그걸 이제 실행할 역량이 좀 필요한데 저는 그걸 자치 역량이라고 좀 부르고 싶거든요. 자, 그럼 종종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든지 더 발전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자치 역량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흥룡 들을 텐데, 자, 그러면 주민자치 시대의 주민자치 역량이라는 게 과연 뭐냐? 저는 일단 한 세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남의 말을 잘 듣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적지 않은 갈등으로 많은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주로 본인 얘기는 열심히 하는데 남의 얘기는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 역량의 가장 첫 번째 능력은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민자치하게 되면 크고 작은 모임에 나가서 지역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고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도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를 안 들어보면 타협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게 하나 저는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우리 교육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기도 하지만 혹시 상대방하고 다른 의견이라든지 또는 반대되는 의견을 전달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다치지 않게 전달하는 그런 대화 기법이 필요한데 저는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측면에 크게 좀 이게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대화 스킬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남이 듣기에도 거북한 얘기도 거북하지 않게 좀 전달하게 한다든지 저는 이런 쪽에 역량이 좀 필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양보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동등한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는 개인들이 먼저서 얘기를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이렇게 타협해 나가는 게 주민자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데 서로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관점을 좋아하는 합의점이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과정에 양보라든지 이 배려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을 좀 배려할 수 있고 남을 양보할 수 있는 저는 그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게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데 아마 층간 소음 문제의 상당수는 저는 갈등으로 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자, 이제 네 번째가 저는 중용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보와 타협하려면 또 중용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흔히 이제까지 배웠던 것처럼 이 중용이라는 용어가 딱 중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룹 간에 또는 두 개인 간에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을 때 어느 점에서 슬기로운 타협을 낼 수 있는지 저는 그런 해결을 받는 방법도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중용의 지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 지역 주민들에게 잘 좀 추레인되고 학습된다면 저는 주민자치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도를 발전시키려면 여러 가지 주민 참여 제도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여기 주민 발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자, 이 주민 발안이라는 제도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필요한 여러 제도라든지 또는 정책 등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 뽑아놓은 대표자들도 할 수 있지만 대표자들이 마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실행하지 않을 때 주민들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이 주민 발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힘이 있는 제도냐 하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혹시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지금 시장 군수, 시도지사는 3번 이상은 못합니다. 우리 제이미스 제한이라고 하는데 미국도 이게 굉장히 유사한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도시는 1980년대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지역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많이 건의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제이미스를 좀 줄여달라. 그 줄여주는 이유는 아마 미국이나 우리나 선수가 높아지면 초심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의원보다는 삼선의원이 더 일을 안 하고 삼선보다는 사선의원이 더 일을 안 하니까 이 선수를 높은 의원들은 이제 금지해야 되겠다. 이게 그 제임에서 제안해 가는 제도인데 특히 LAC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원들이 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발의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2번 이상 못하게 한다.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그 정책이 실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제도를 주민 발안이라고 하는 제도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지는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시장 군수나 시도지사에게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 조례 재개정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제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직접 발안 제도로 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법을 바꿔서 지금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주민 여러분들이 직접 정책이나 아니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는 제도고요. 자, 이 주민투표 제도는 지금 지방에서는 지방의회가 정책을 가장 결정하는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데 지방의회 대신에 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무상급식 조례에 관련돼서 아마 시민들이 투표를 한 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군구 통합이라고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그 주민들에게 우리가 아무시가 통합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때 최고로 정책을 마지막으로 하는 제도가 우리 주민투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주민자치가 더 발달되면 지역 사이에서 가령 예를 들면 뭐 동사무소 단위도 되고요. 아니면 마을 단위에서 마을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을 계획 찬반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주민소환 제도는 여러분들이 아주 현명하게 투표를 해서 대표를 뽑았지만 여러분이 뽑아온 제도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 다른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의원들이 발견됐을 때 임기 전에 그만둬라 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통령한테는 탄핵제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여러분이 아실 텐데 특히 지방선거의 대표자들은 소환이라는 제도를 해서 중간에 임기를 그만두게 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 외에도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익숙한 제도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지방 정부마다 뭐 예산의 한 1%에서 한 5%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공무원들이나 여러 가지 정책 관련 담당자들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짜는데 그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에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 지방정부가 뭐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 같다든지
뭔가 정책이 좀 이상하다든지 할 때는 언제든지 그 상위 기관에 감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하는 기관인데 이게 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제도 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못 갖는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한 60%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데 공동주택에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자칫 본인 입주자들이 스스로 관리할 거냐 아니면 관리 전문업체에 맡길 거냐 하는 걸 이 두 가지에서 전문업체에 맡게 되면 위탁관리라고 하는 위탁관리 제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 입주자 스스로 관리하겠다고 이게 자치관리라고 하는 건데 자치관리기구로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입주자 세대가 한 500세대가 넘으면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회장도 뽑고 감사도 뽑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관리비라고 하는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사실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자치기구인데 아마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나 입주자 대표에 관심을 갖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관리비만 내시고 보시면 되게 관심을 안 가져서 뭐 나쁘게는 그 참여한 분들이 여러분의 관리비를 이렇게 횡령을 해도 모르는 사례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또 그다음에 이 외에 여러분 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읍면동 단위에는 1995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2013년도부터는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이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의 문제라든지 또는 공동사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거나 수행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굉장히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민자치에 관련된 제도는 외국에도 굉장히 사례가 많은 거죠. 자,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 역사를 제가 한 30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3050 클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050 클럽이라고 하는 말은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인데 그게 지구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딱 포함해서 7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나라를 보시면 여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정도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보통 이런 나라의 예를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주민자치는 일찍부터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나라를 제가 두 그룹으로 나누면 우리 흔히 영미법 계통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영국, 미국 이런 게 우리 영미법 국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륙법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프랑스, 독일, 일본 이렇게 되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법제는 독일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륙법계의 계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두 기관의 차이가 뭐냐면 대륙법 계통에 있는 지방자치는 제가 아까 말씀 단체자치의 전통입니다. 대개 중앙지방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 그래서 주로 자치분권하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미법 계통의 지방자치는 기관 간의 관계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결정하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실천할 거냐에 두는 건데 그러니까 영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단체자치라고 하는 지방자치를 논하기 이전에 태생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도 미국의 동북 쪽에 있는 뉴잉글랜드 지방에 가시면 타운 미팅이라는 게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그 타운에 관련된 예산도 주민들이 결정한다. 또 여러분들이 직접 1년의 사업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한다.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영미법 계통의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지역 단위 뭐 네이버후드 가버먼트라든지 또는 지역 커뮤니티 가버먼트라는 걸 만들어서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처리하는데 뭐 그렇게 우리처럼 큰 일을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름방학만 되면 여름방학이 길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씩 되는데 그러면 그 자녀 아동들이 어떻게 여름방학을 보낼까에 관심들이 많을 텐데 대개 지역에 있는 그 학부모들이 모여서 뭐 여름 캠프를 만드는데 자원봉사 중심으로 해서 거의 경비가 안 들게 한다든지 또는 지역의 공공시설의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전통들이 오래돼 있는 거죠. 영국에 가시면 이 페리시라고 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있어서 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하시면 우리 따로 공동묘지가 지역사회로부터 굉장히 멀리 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공동묘지가 집 옆에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그래서 그 공동묘지 관리를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가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발전돼 있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페리시라고 하는 단위의 최하위 그 주민자치 조직이 있는데 이 페리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구라는 지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공회의 그 교구 단위의 이 페리시가 그 작은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을 처치하고 있다 하는 게 영국과 미국의 얘기였고요. 근데 단체 자치 국가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전이하는 제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해도 19세기 말에 우리 시정촌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폐합하면서 마을 커뮤니티가 굉장히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정례회라든지 또는 자치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주민자치의 규모의 크기는 되게 우리 얘기하는 초등학교 정도의 규모를 공동체 단위로 보거든요. 그러면 뭐 그 공동체 나이에 뭐 지역 마을 축제를 한다든지 또는 공동시설을 관리한다든지 공동시설 관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공중 화장실이 있을 때 이걸 공무원에게 맡겨서 청소를 맡길 거냐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할 거냐 그런 이런 얘기거든요. 또 이런 등등의 문제에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 사례에 몇 가지 예를 하나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위스에 가시면 베를린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죠?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우리 평창 올림픽 결정될 때 경쟁 도시였거든요. 근데 베를린 도시는 2차 라운드가 지나갈 때 드랍을 합니다. 그 신청서에서. 근데 그 드랍하는 이유는 주민 투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한 주민 투표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드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주민 투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왜 드랍을 했냐? 그 스위스 그 베른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혹시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재정적 수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대개는 국가에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부담이 시민들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 예를 들면 세금을 좀 더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담금을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결정이 이건 부담이 너무 많다든지 이렇게 결정한 게 가장 주민투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려면 이게 제도적으로 어디까지 보장해 줘야 되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논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나라마다 다릅니다. 자, 우리는 현재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그 제도적 근거를 좀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근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주민자치는 이 제도로 규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의 모양이나 이걸 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의 배경 이런 그 제도적 배경만 좀 깔아주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도시마다 다르니까 뭐 다르다고 치고 영국도 법에서 다루는 기본적으로 그 페리시라고 하는 단위를 법에서 다루는데 그것도 일정 규모 이상 가령 일면 인구 한 500명 이상의 페리시에는 반드시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표 의회를 선출하고 또 이 페리시 단위에서 그렇게 구성이 되면 세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제가 단체자치국가의 프랑스라든지 독일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나라도 근거법이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정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나 주민주권을 실현하게 되려면 지금 현재는 읍면동 단위에서 저희들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단위를 하고 만약에 읍면동 단위보다 작은 단위, 통리 단위의 주민자치나 마을자치는 저는 뭐 법률에서 정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도에서 정해도 저는 충분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의 거는 여러분들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335 모여서 그냥 약속 개념으로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주민자치의 규모라든지 또는 방향이라든지 그 사업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특히 해외에 살아도 우리가 다양성을 찾는 데 상당히 좋은 참고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어디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나가야 될 거냐라는 걸 이제 되물어보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끔씩은 귀중한 보석이 옆에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민자치의 우리의 가장 큰 보석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더니 입주자 대표회라는 기구입니다. 우리는 이미 공동주택 산 지도 굉장히 오래되어 왔고요. 또 공동주택 관리의 자치 관리를 한다는 경험도 굉장히 오래돼서 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이게 발전되면 저는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굉장히 쉽게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 10만 원씩 내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 입주자 대피가 가장 정상적으로 잘 발전되면 아마 여러분들 관리비 낮추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개진하고 또 서로 다른 의견도 조정하고 하는 이런 주민자치 관련 훈련이 계속 축적되면 저는 가깝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민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쪽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거라고 봐집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위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크게 저는 기여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이 내용을 발전시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입법화를 좀 목전에 두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뭐 여러분도 듣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형 주민자치회가 이미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 주민자치의 다양한 형태로 이미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 주민주권의 주민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이 늘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직접 참여해 주셔서 크고 작은 문제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 저는 이 주민주권 시대가 더 활짝 열릴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특강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표현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힘 이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 자치분권이라는 약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 그 말이 좀 확실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그동안 두 가지의 별개의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가 지방자치라는 개념이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는 지방분권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고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말은 중앙의 권한을 지역에 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지방분권은 수단의 개념이었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해 지방자치가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치분권하면 지방자치를 풍요롭게 하는 지방분권을 축약한 용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주민이 주인이 돼야 되겠다.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주민주권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분권 하면 내 스스로 내 문제를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권한을 많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권한을 주면 내가 결정하고 또 내가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혹시 부담이 있다면 내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 여기서 주민이라는 건 결국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공동체 그치, 내에 지역에 있는 나의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힘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자치분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강의 들으신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강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권리를 찾고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자치분권이 정말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그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먼저 이웃 알기를 먼저 실현하면 좋겠습니다. 이웃 알기. 그러니까 뭐 저 자신도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가끔씩은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계실 때 저분이 어느 몇 층에 사시는 분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때는 인사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서로 인사하고 서로 말을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공동주택 보시면 이렇게 화단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늘 아쉬운 게 화단에 풀을 뽑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분들의 생각이고 뭐 저를 포함해서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단이 좀 지저분하면 관리인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둘 수 있잖아요. 뭐 만약에 같은 동에 사시는 분들이 같이 하게 된다면 같이 풀을 뽑으면서 얘기도 서로 교환하게 될 거고 그러면 또 뭐가 문제더라. 그때 그럼 어떻게 저는 그게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동대표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출산 고령화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특히 우리나라의 한 60%가 공동주택에 좀 거주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동주택 내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여러 가지 우리 학습이 필요한데 저는 그와 같은 노력이 가장 저는 선결되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근데 이게 발전되면 나가서는 우리 읍면동에 대한 뭐 참여도 걱정하시게 될 거고 또 가깝게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각종 뭐 봉사단체라든지 또는 직능단체라든지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나가 주민자치회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 이렇게 훈련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좀 소중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과 인사하기. 네. 참 그거부터 실천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시죠? 네, 하지만 이게 실천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보면 이렇게 어린 나이서부터 자연스럽게 뭐 반이나 뭐 동네나 이런 정치 참여라고 굳이 한다면 그런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참여를 좀 많이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학교 내에서 저는 자치 교육이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 요게 지금 우리 자치분권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 민주학습 교육은 뭐 어릴 때부터 그다음에 성인 돼서도 계속해서 저는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이제가 잊을만 하면 또 교육받고 또 실천하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순환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자치분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 자치분권이 가장 잘 되는 첫 번째 길은 저는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참여.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각종 참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직접 여러분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은 교통통신, 특히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령 여러분들이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청이라든지 뭐 어디에 의견을 남기고 싶어도 종전에는 직접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얘기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부 다 컴퓨터 앱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정보 전달이라는 게 요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는 관심을 그렇게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 의견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 실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참여한 사람들끼리 충분히 종전의 참여는 참여 그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참여한 분들끼리 그 공동의 이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저는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 수기 과정에 훈련이 되면 저는 어떤 결정이 이르는 데는 상당히 저희들이 좀 숙련되게 이룰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저는 주민자치,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치분권을 잘 실천을 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종종 드는데요. 지방 정부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구루마라고 그러나요? 구루마라고 한다면 중앙 정부는 트랙터 같은 기능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구멍이 하나 났는데 이걸 삽으로 할래, 구루마를 동원할래, 트랙터를 동원할래. 그러면 그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 정부에게 큰 권한을 줬다고 하는 말은 소위 구루마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도 트랙터를 동원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세 지방세 비율이 한 75대 25 정도 됩니다. 75대 25라고 하는 말은 국세가 조세수의 75%를 차지한다는 뜻이고요. 지방세가 25%를 차지하는데 실제 쓰는 돈은 국가가 40을 쓰고 지방정부가 60을 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들여서 돈을 되돌려 준 거겠죠. 자, 그럼 이런 구조는 돈을 걷어들이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돈을 어떻게 쓸까를 결정하는 비용, 또 나눠주는 비용까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방분권이 많이 됐다면, 자치분권이 많이 됐다면 이 구조를 조금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쓸 돈은 지방이 받아서 그냥 지방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순환 비용이 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사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자치분권을 하게 되면 저는 이 운영비용이라든지 행정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쉬운 예로 똑같은 우리가 사먹용이 대개 우리 것으로 사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틀 하나에 한 1,000원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때는 조금만 더 연구하시면 그 1,000원짜리 바틀을 800원에서 살 수 있어요. 왜? 세일할 때 기다리시잖아요. 네. 또
공동 소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웃과 더불어서 한 수천 명을 산다. 그러면 5천에도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 정부나 정부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왜? 정부는 조달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상표에 몇 cc짜리는 뭐 1,500원, 예를 들면 1,500원이다 그러면 1,500원에 사야 돼요. 그럼 벌써 여러분이 사시는 것보다 비싸게 샀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 만약에 부정부패까지 관련돼 있다면 이 금액은 훨씬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치분권을 하게 되면 저는 사회 비용을 지금보다도 뭐 2배, 3배까지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근데 올해를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으로 삼고 뭐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나온 김에 저희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1월 23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자치분권의 기본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그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각 부처에 그 계획을 실행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또 평가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9월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만들었고요. 이 계획 속에는 6개 분야 33개의 기본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하겠다는 종합계획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올 2월 달이죠. 136개의 세부 과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세부 과제의 큰 항목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눈 주민 주권의 실현이라는 과제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 수기 과정에 관련된 거, 주민 참여 예산에 관련된 거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3개의 법에 나눠 담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법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1988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한번 했고요. 근데 만 31년 만에 올해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담았는데 그 속에 저희 자치분권위원회가 계획했던 내용이 한 60%가 담겨져 있고요. 그 내용 중요한 부분이 주민주권 실행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치분권이니까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건데 저희들이 한 570개의 중앙정부 권한을 한 개의 단일법안에 담아서 또 지방이약 일괄법이라고 하는 법 형태로 만들었고 이게 두 번째 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는 지방자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안 하는 2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찰 영역과 그다음에 교육 영역인데 혹시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면 NYPD, LAPD라고 하는 영어 문자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PD가 폴리스 디파트먼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LA 경찰, 뉴욕 경찰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서울시에 서울지방경찰청이 있지만 서울시 경찰이 아니라 국가경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일정한 범위 내에 치안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자치경찰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그 자치경찰을 만드는 자치경찰 법안이 지금 국회가 있어서 우리 3개의 법률을 자치분권 3법이라고 그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그다음에 자치경찰 법안, 그다음에 지방이양 일괄 법안. 그래서 이 3가지 법률을 저희들이 국회에 좀 보내놔서 희망컨대는 올해 안에 이 3가지 법률이 다 통과돼서 자치분권의 제도화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네. 아는 게 힘이니까 또 저희가 이렇게 잘 알았으니까 더 많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이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주권의 주민시대, 자치분권의 주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